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가 쓴 책입니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3주에 한 번씩 개미스쿨 시간으로 뵙고 있는데 오랜만이네요. 센터장님하고 별책 프로 같이 하는 게. 예. 어휴, 두꺼운 너무 책입니다. 벽돌책을 추천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네. 벽돌보다 살짝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책 제목이 좀 어려워요. 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예. 지금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따로 말하고 자본주의 따로 말하는데 마틴 울프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최근에 목도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정치적 소요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죠. 네. 미국이 4년 전 이맘때 의사당 폭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좀 당위적 가치라는 조금 이제 동떨어진 약간의 이제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유럽 같은 데 막 목소리를 많이 얻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극우적인 정당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알게 모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좀 경험을 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위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트럼프 때부터 이제 뭐 관세 올리고 했던 것도 실은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에 맞지 않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글로벌 이 밸류체인 어떤 생산하는 시스템을 막 미국으로 가져오라 그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세상은 사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에서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관철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교육을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의 위기이기도 하고 이게 위기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했던 문법과는 민주주의도 다르게 가고 있고 자본주의도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울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주장은 우리가 익숙했던 그 민주주의가 우리가 자본주의는 뭐 언제부터 잡아야 될까요? 1776년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네. 그 해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죠. 네. 어떻게 보면 한 뭐 25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우리가 아는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데 역시 교과서에서 나오는 자본주의죠. 네. 자본주의가 돌아가는데 서로 조응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조응하는 제도였는데 뭔가 이게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주장을 이제 했고요. 이 책이 아마 작년에 나왔을 듯한데요. 네. 작년에 나온 책인데 아무튼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좀 그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드문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고 있고 자본주의도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와 경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네. 한 거고요. 이 책의 저자가 마틴 울프, 그러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네. 거기에서 이제 경제평론가인데 한국어판에서도 본인이 서문을 따로 하나 썼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네. 하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씁쓸한 측면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이 마틴 울프의 지적을 이렇게 우리가 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 게 실은 뭐 경제에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네. GDP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국가 경제 활동의 성적표인데요. 우리가 내년도 2025년도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뭐 1%대 할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후년도 1%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성장률에 일자 붙은 게 2023년도에 1.4% 성장을 했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1.4% 성장. 올해는 2%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일자가 뭔가 노멀이 되는 듯한 그렇게 보면 이제 성장률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고 또 우리나라가 마틴 울프는 70년 동안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70년의 시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시대였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교역이 좀 활발해졌죠. 활발해졌고 또 규범으로서의 어떤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도 우리가 아는 어떤 개인의 자유가 신장이 되고 뭐 이런 역사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70여 년 동안 세계화 시대에 못 봤던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름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마틴 울프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한국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좀 돌파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나름 또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는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잠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도 큰 V자로 반등하는 그 위기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1%대 성장밖에 못하는 나라. 그럼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과거에는 고통은 짧고 회복은 빨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IMF 보유한이기 때 성장률이 98년도에 5.1% 성장, 역성장을 했어요. 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11% 성장을 했죠. 거의 이제 이른만큼 네. 회복을 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복싱으로 치면 강타를 맞아서 휘청휘청 거리는데 예. 또 금방 또 좋아지는 회복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뭔가 좀 이제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을 우리가 좀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뭐 IMF 외환위기, 카드 위기, 뭐 대우그룹 파산 이게 제가 직장 잡고 초기 10년에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살기가 팍팍한 느낌이 들고 전체적인 성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거는 이게 만성화된 문제라고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투 선수로서 아무리 맞아도 다운은 될지언정 KO는 안 당했었는데 네. 이제는 계속 좀 휘청이고 있는 뭔가 그런 큰 상황. 펀치는 안 받는데 계속 잽을 맞으면서 뭔가 이제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최근에는 그런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엄청난 소용돌이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계엄이라는 억압보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더 원했던 거고 또 그걸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책에서 그 저자가 말하기를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어느 쪽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자본주의라는 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 가장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봉건제잖아요. 네. 신분제 사회이기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가장 맞는 그런 체제였고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시마인가요? 이제 그 뭐 이념의 종말 뭐 이제 그 동서냉전이 끝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도 이겼고 사실 그 대척점에 있었던 거는 사회주의였죠. 네, 사회주의. 막 계산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어떤 개인의 창발성이나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본주의가 이겼고 그 자본주의가 잘 발달할 수 있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민주주의 형태였고 이제 그런 믿음이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이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 세상을 살았고 60년대 이후로 또 이게 나름의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 성장할 수 있는 나름의 뭐 전략이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87년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전국민적인 민주화가 있었고 결국은 그 경제적인 성장이 정치 영역에서의 어떤 권리 신장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지금 많이 막 거론이 되는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바탕에서는 중산층의 성장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게 잘 안 먹히죠. 대표적인 게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 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하면서 89년 6월 달에 중국에서 그 천안문의 대학살이 있었죠. 네. 그때 많은 서구 국가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용주의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아주 무도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때 서구에서 생각했던 것은 아직 소득이 낮아서 그래. 점점 소득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면 그들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욕구를 그 사회가 수용할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서구식의 민주주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민주주의로 중국이 전이가 될 거란 생각을 가졌는데 중국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정치 체제도 바꾸지 않을까라고 네. 봤었는데 다분히 시진핑 체제는 권위주의적이고요. 예. 경제도 상당히 정부가 많이 이제 개입을 하는 하고 그런 구조로 가고 있죠. 예전에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 민영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정부 부유지물을 시장에 파는 이걸 국유주 매각이 됐는데 그래서 한 15년 전 이전의 세상에서는 야, 중국 은행주가 정부 지분이 나오니까 뭐 주가가 안 좋을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시죠?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고 네. 크게 보면 전 세계에선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게 서구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경로대로 안 가고 있고 또 서구에서도 어떤 그 우리가 가졌던 어떤 믿음을 훼손하는 뭐 미국 같은 나라 대표적이잖아요. 우리나라로 경험을 했고 이런 일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그 한반도의 야경, 인공위성이 촬영한 한반도의 야경 사진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완전히 북쪽과, 불이 예. 꺼져 있고 대한민국은 밝게 빛나고 네. 있고 이게 민주주의와 그 공산 사회주의 네. 가장 큰 이제 경제적인 격차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또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네. 이러면서 또 하나의 혼란이 오는 거고. 네, 중국보다는 뭐 참. 북한이 훨씬 더 이제 폐쇄적이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중국도 많은 이들이 중국이 개혁 개방 초기에 가졌던 그런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옳고 그르고 따지기에 앞서서요. 좀 이제 특수한 사례죠, 또 중국은. 네. 마틴 울프가 쓴 책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키워드 몇 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책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힘겨운 결혼 생활입니다. 네. 이게 일단은 결혼 생활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혼 생활로 빗댄 거예요. 네. 이 비유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좀 절묘하고 공감이 많이 가는 비유인데요. 네. 자본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시작을 했죠? 자본주의. 굳이 따지면 뭐 영국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산업혁명, 뭐 그리고 이제 국부론 이런 건데요. 영국이 가졌던 그런 어떤 전통은 어떻게 영국도 이제 아직도 왕국이지만 네. 왕과 귀족들 간의 다툼이 되게 많았죠. 뭐 이제 뭐 대원장도 그렇고 뭐 명예혁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그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 군주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게 많았고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왕도 함부로 못하는 저는 이게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관련된 아하.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있었죠. 네. 대혁명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왕정이 나중에 왕정 복고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왕정이 끝나는 공화정이 열리는 공화제가 열리는 그런 시기였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생각을 해보면 실은 자본주의는 재산권 그리고 노동자들의 토지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봉건 사회의 경제 구조는 농노제잖아요. 네. 왕이 있고요, 귀족이 있고 귀족에게 인격적으로 또 이제 예속이 된 농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비판적이었던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노동자들은 중세 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 노동자로 오는데 이들은 자유를 가졌다. 그렇지만 노동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신분제 사회에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보호 그렇죠. 그리고 신분적인 예속으로부터의 어떤 탈피, 특히 기본적으로 지금은 자동화가 됐지만 자본주의 초기는 이 주요한 생산 요소가 결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 토지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 여성까지 투표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귀족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남성들은 재산 가진 사람들은 이제 투표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의 평등 또 재산권의 보호 어떤 독립적인 인격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봉건 시대와 전혀 다른 모습들이고 또 그런 게 전제가 됐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저는 꽃을 피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쟁이 났을 때 본인들이 뭐 막대기 하나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는 본인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일종의 결혼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네, 지금의 평가가 우리가 되는 아는 거고. 그런 어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로부터 독립이 된 예전에 사실 인격적으로
예속이 된 그런 그 신분 사회라 그러면 어디 농노가 이제 투표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형식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조응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부구조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인 계급이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좀 꿈틀댔던 거고, 또 거상도 탄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 또 하나가 또 권력이 됐던 거고, 네. 이게 또 정치 체계도 하나 둘씩 바꿔 나갔던 거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정도의 문제이지 네. 중국도 굉장히 개방화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평가를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평가로 보면 한 10여 년 전의 평가로 보면 중국이 저는 경로에서 많이 어긋났는데 중국 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주식이 잘 안 돼요. 음. 신흥국 주식은 한 번 올라갈 때 짜릿하게 올라가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바이앤홀드 장기 투자의 성과가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재산권 보호에 대한 그런 관념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고도의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거든요. 뭐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실은 이제 막 기업들이 분식회계 하는 것도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재산권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빼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사실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8, 90년대가 지금보다 훨씬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았지만 네. 자본주의 시대의 나름의 총알하고 하는 주가가 8, 90년대 주식 좋았던 건 80년대 후반 3조강 때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경제는 고성장하지만 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뭐 이제 분식회계로 파산했죠.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보다 위에 있었죠. 국제그룹 같이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들었던 대기업 집단이 그냥 정치 권력에 날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 흐름도 그렇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권 보호, 아까 가진 게 있는 사람이 실은 싸운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보호가 되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의 그 재산권을 기업의 이사들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네. 그 재산권 보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같이 이제 맥이 닿는 그럼요. 목소리이기도 하네요. 논란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주는 것으로 위임받은 이사회가 주주들의 부를 뭐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나 정신이 뭐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래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또 너무 밀접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종의 자본과 권력이 너무 또 붙어 있어도 정경유착이라고도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의 자율성이 약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고 시가총액이 제일 늘어난 게 테슬라잖아요. 일론 머스크. 거의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뭐 민주주의 후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보단 훨씬 노골적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정치적인 호불호를 밝힐 수 있었거든요. 뭐 언론사도 밝히죠. 뭐 뉴욕타임즈는 전통적으로 그렇죠. 민주당 지지하는 쪽이고요. 뭐 조금 뭐 선정적인 매체로 뭐 비판받지만 팍스뉴스 같은 새로운 매체는 이제 공화당 지지하고 이런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인들 스스로가 뭔가 이제 내각에 참여하고 또 그걸 또 주가가 또 아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는 정치 권력과 어떻게 보면 기업 권력의 유착이나 이런 게 없었던 세상은 전 없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좀 노골적인 세상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근데 또 그게 본인 기업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정책을 또 펼치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 많은 돈들을 또 뭐 후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썼을 테고. 그렇죠. 뭐 이게 너무 뭐 이렇게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뭐 머스크가 뭐 4천억 원인가요? 원화로 많이 정치 캠페인에 기부를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잖아요. 시총 늘어난 게 훨씬 더 이익이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뭔가 이제
최소한의 장벽이나 아니면 일종의 베일 같은 것들 분리하는 것들이 좀 이제 약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가 아까 재선권 말씀드렸지만 룰을 어기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욕망이 존중되는 사회가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정치의 어떤 영역에서 룰을 만드니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지금 어쨌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자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도박을 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주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CEO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라고 불안해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 인터뷰한 그 해외 영상도 짧게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러다 구속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집에 어떡하지? 난 진짜 퇴로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런 위험한 도박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또 엄청난 또 부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게 뭐 투자한 기업의 CEO가 실존적으로 이 구속되냐 안 되냐 이제 속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사를 할 정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스템 아유, 자체가 그럼요. 위험한 조금 거죠. 이제 아주 좀 위험한 그런 그렇죠. 어떤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이 책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세계화의 배신입니다. 네. 세계화의 배신.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고소득 국가에서부터 그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런 네, 지적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 사례로 꼽히고 있고 네. 그 원인으로 저자는 세계화를 주목을 하네요. 네. 세계화가 거꾸로 간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피해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예전에 뭐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쪽도 있었고 지금 그 미국의 부통령 된 사람이 벤스인가요? 네. 이 사람이 힐빌리의 노래란 이제 자전적인 얘기를 썼잖아요. 사실 뭐 이게 러스트 벨트와 비슷한 미국 중부에서 쇠락한 공업지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피해자, 이것은 저는 선진국의 제조업 노동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최근의 세계화는 중국이라고 하는 걸 빼놓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싸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전 세계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중국에게 잠식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 비쌌던 미국이나 구미권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이미 뭐 조선 노동자, 중국 사람들 일자리를 뺏겼고 사실은 한국처럼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나라의 노동자들도 지금은 이제 실존적인 우리가 도전의 직면에 있는 거거든요. 꼭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도 최근에 우리나라 화학이나 이런 쪽도 이제 도움을 받고 굉장히 위기인데요. 그래서 2016년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2016년 6월 달에 브렉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던 도시들이 맨체스터, 리버풀, 또 뭐 미들스브로 다 축구 선수팀 우리 유명한 아는 팀이네. 예. 근데 이제 영국의 클럽 축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때 이 농노들이 도시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을 찼던 게 그게 이제 영국 클럽 축구의 기원이란 거 아닙니까? 공장 노동자 전부 공업지대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에 치였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한번 변화를 줬던 게 제 생각에는 브렉시트고 또 그해 겨울에 트럼프가 1차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부분들은 세계화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불만을 수용했던 것이 저는 조금 이제 우파적 색채를 가진 정치인들이 수용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조금 본질적으로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세계화의 피해자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세계화의 수혜를 보는 쪽이 이제 컸던 것인데 최근 몇 년도는 2016년과 다르게 세계화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세계화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용 네. 그에 따라서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어나게 또 세계화라고 됐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경제 논리가 작동이 되는 게 세계화의 분업입니다. 우리 그렇죠. 리카도가 리카도가 말했던 이 비교우위 어느 나라건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 만들어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효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의 논리가 시장의 논리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작동했던 게
세계화의 구조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2016년부터 좀 흔들리고 있고 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것이 저는 뭐 트럼프이고 또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조금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이제 받아안는 어떻게 보면 극우 정당들이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치가 세계 각국이 우경화되느냐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 바탕에는 또 우경화될 수밖에 없는 세계화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는 것, 또 그거를 또 각국이 대변하고 있는 것, 그게 또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것을 굳이 따지면은 사실 좌우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조금 이제 우파적인 정당이 그런 불만을 어떻게 보면 좀 껴안는 건 맞는데 이것도 제 생각엔 보다 정확히는 그것을 뭐 우파라는 표현보다는 세계화에 소외됐던 어떤 의견들을 거기에 주목하는 정치인들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다 또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또 정통적인 그렇죠. 또 우파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또 안 맞는 면도 있거든요. 표밭이니까요. 네. 사실 트럼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또 거두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세계화는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화는 이 마틴 울프 책에서 이제 근간에 흐르는 중요한 논거는 네. 우리가 나타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그 밑에 흐르는 경제적인 논리가 예. 정치적으로 발현이 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세계화가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세계화는 1990년대 이후에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 들어왔던 세계가 우리의 세계화인데요. 네. 한 130년 전에도 세계화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네. 그때는 이제 동력 기관이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원거리 무역이 가능해졌고요. 네. 근데 이제 19세기의 세계화는 20세기 초반까지 진행이 됐던 세계화는 제국주의 세계화입니다. 각 나라들이 동등하게 경쟁한 게 아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착취하는 세계화였죠. 침략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수직적인 밸류체인이 만들어진 이 영국 같은 나라는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인도 같은 데서 굉장히 싼 원재료 같은 거 가져와서 가공해서 팔고 중국에는 아평까지 팔았잖아요. 그런 식의 굉장히 당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조리하지만 그들의 질서로 보면 굉장히 아주 완결적인 수직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세계화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벨에포크, 아름다운 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각도로 제국주의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좋은 밸류체인이 왜 깨지고 전쟁으로 갔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넓힐 식민지가 없어진 거죠.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땅 따먹기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쟁취를 통한 팽창의 논리가 벽에 부딪히니까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도 저는 일단 우리 시대의 세계화의 핵심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네. 싸게 만들었고요. 세계 공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서 그 저축을 가지고 정확히는 미국에 돈을 빌려줬죠. 미국에 물건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면서 미국의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싸지 않아요. 싸게 못 만들죠. 그래서 싸게 만들었던 중국의 힘이 약화가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의 과잉 저축도 과거보다는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꼭 지금 쓰지 않고 욕망을 억누르면서 저축해야 될 숙명을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중국이 과잉 저축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고성장의 산물입니다. 경제가 고성장을 하게 되면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게 저축이거든요.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소비의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내가 이거 지금 써버리면 즐겁지만 안 쓰고 뭔가 저축을 하게 되면 이 돈이 파이가 더 크게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저축도 많이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이 기여했던 바가 굉장히 2차 세계화의 힘이 약해지는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제조업을 안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네. 또 셰일 에너지가 발견이 되면서 미국이 제조업하기 굉장히 좋아졌고,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도하게 분산이 된 글로벌리제이션의 문제점도 자각한 거죠. 이렇게 너무 좀 싸게 만든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데서 만드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스탑이 되면 전체 생산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또 지금 미국이 바이든 때는 보조금을 줘서 공장을 막 불러들이고, 트럼프 때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소위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공장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싸게 만들고 저축을 많이 했던 중국의 힘이 약해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웃소싱을 했던 이해관계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균열도 어떻게 보면 이 세계화의 양대축인 두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세계화의 균열을 우리가 현재 또 겪고 있는 거고요. 그 새로운 질서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세계화를 가로막는 인물이 또 트럼프라는 네. 제 강력한 인물이고, 대통령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4년 쉬었다가 또 당선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트럼프 2.0 시대. 글쎄요. 근데 지금은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이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막 좀 나타나죠. 그렇죠. 이웃 일본 같은 경우도 테러로 이제 목숨을 잃었지만, 아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일본 역사로 보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고요. 그렇죠. 일본 지금. 10년 했죠. 네. 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이 12개월이 안 됐는데요. 아베가 10년 했습니다. 최근 총리들도 자주 바뀌고 있는데. 자주 바뀌지만 예. 지금 일본 경제의 원형은 우리가 말한 밸류업이고 뭐고 다 아베 들어와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일본의 변화도 상징적이고, 또 중국도 개혁 개방 이후에 10년씩 했죠. 그렇죠. 장점인 10년하고 후진타오 10년 했는데 시진핑 그런 거 없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종신집권으로 가고 있죠. 푸틴 음. 이 사람도 뭐 별일 없으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 더 하잖아요. 또 이제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트루크의 나라 튀르키의 네. 대통령도 이거 뭐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강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는 저는 그 시스템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다수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전통적인 민주주의 문법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좀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곳간이 든든해야 인심난다라고 하는 게, 네. 이 먹고 살기가 편해야 사람들이 규범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민주당이 실패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규범적인 정당인데, 네. 뭐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 뭐 PC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정치적 올바름이 재수 없다는 거죠. 아이 그래, 니네 그렇게 규범적으로 하지만, 야, 너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네. 실리콘밸리 부자들, 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서쪽의 실리콘밸리, 뉴욕 이런 쪽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뭐 그런 어떤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규범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수용에 대한 정도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뒤처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좀 캐치하는, 살기 어려우면은 저는 독재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히틀러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이지만, 그 바이마르 공화국 그 1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하이퍼 인플레가 있었던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명한 지도자였어요. 강단 있는 지도자. 뭐 그때 아우토반 이런 거 막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난세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구성원 다수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그 시스템이 보장해주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강한 캐릭터를 가진 지도자들이 나왔는데요. 전 지금도 뭐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뭐 물론 이제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위기가 그런 스트롱맨을 통해서, 혹은 이제 극우, 우경화된 리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또 계속 돌고 도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스트롱맨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고 이런 리더들의 성향이 민주주의나 어떤 자본주의를 좌우하기도 하는 거고요.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렇지만 이제 이 책에 흐르는 기조를 보면 그런 어떤 독특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런 리더십에 영향을 준 중요한 경제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그렇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그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일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요. 모든 건 선택입니다. 미국도 트럼프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 2016년 선거는 미국의 선거제도가 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2016년 선거는 미국인들은 힐러리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한 주가 이기면 그 주는 전체적으로 한 후보에게 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얻은 표가 절대적으로 더 많았으니까요. 제 생각에 미국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한 발짝 더 트럼프가 상징하는 정치적 리더십으로 옮겨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보면 좀 네. 답답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빠르게 성장했던 나라인데 네. 지금은 그 세계화가 후퇴되면서 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 뭐 마틴 울프가 서문에서 했던 것도 그런 걱정인데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혹은 영국에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이 세계화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히는 이제 중국 노동자들에게 밀려서 굉장히 그들의 입지가 약해졌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럼 그런 게 없었나? 전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 네. 제조업 고용자의 고점이 네. 저는 얼추 외환위기 직전 아닐까? 막 우리나라 재벌들이 막 투자할 때 고점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한국 제조업 고용의 고점은 92년입니다. 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과 수교가 있었어요. 아하. 그때부터 발빠른 사람들 막 중국에 한국의 사업가들이 중국에 공장 짓고 하면서 맞아요. 그러고 바로 망가진 게 뭐였을까요? 신발 산업 같은 거 망가졌어요. 섬유 산업 같은 것들이 섬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본주의 블록에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이제 밀렸던 겁니다. 경공업부터 좀 밀리기 그럼요. 시작했죠. 그러면 한국은 그런 어떤 그 경공업은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세계화는 다른 데서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중후 장대형 산업이 중국의 중간재를 팔면서 그렇죠. 돈을 벌었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한국은 이제는 부분적으로 작은 산업에서 중국에게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받던 수혜에서 네. 이제 우리가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것들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이런 어떤 것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 동남해안은 세계화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던 도시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경기도 좋았고요. 예. 근데 지금은 그쪽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쇠락하는 징후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쇠락하고 나름의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것이 고용은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제조업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발과 섬유가 밀려나는 거는 그 산업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쪽에선 큰 수혜를 받는데 지금 화학과 철강이 어떻게 보면 뭐 순환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고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체들의 어떤 장기적인 생존이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한국도 세계화의 불만자가 되게 많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 마틴 울프가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유동적으로 조금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남부 지역, 특히 이제 해안을 끼고 석유화학이나 철강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게 미국식 표현으로 따지면 러스트 벨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러스트 벨트.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저는 이것이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또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있었던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도 쇠하지만은 한국의 자동화율이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럼 포괄적으로 기술의 진보, 세계화의 후퇴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가하는 타격이 되게 큰 나라가 전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민주주의는 효율,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효율이고요. 정치적 상부 구조로서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불안정한 요인이 좀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례로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례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현재 겪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이게 조금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녀 갈등 같은 것도 실은 남녀 갈등이 보면 지금 50대를 살아가는 저희 때는 사실 남녀 갈등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20대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이 좀 좀 심한 있다 하죠. 그런 어떤 관찰자로서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것도 성장이 둔화된 것과 저는 또 미국의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이 후퇴하는 것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 파이가 이제 충분히 안 커지다 보니까 실은 뭐 다 하나 둘 나가지고 곱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여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형제가 있는 것도 다 외동인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뭐 흡수가 잘, 노동시장에는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양성평등이라든가 우리 세대가 가졌던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이 그 세대에는 좀 다르네요. 조금 사치스럽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보면은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역 갈등이 좀 많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세대 갈등 혹은 남녀 간의 갈등, 네.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겪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요. 또 개방적인 나라들은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요. 인종 간의 갈등. 사실 메르켈이 많이 받아들였죠. 어떻게 보면 인도적으로 혹은 세계화 시대의 어떤 당위적인 가치가 작동하는 룰을 가지고 뭐 중동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인종주의 색채를 띤 극우 정당, 이건 뭐 우파라기보다 극우 정당이죠.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것들 본다 그러면 뭔가 과거보다는 갈등의 양태가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부화되고 조금 더 잘게 나눠지는, 갈등의 구조가 복잡해지는데, 저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그 허위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그런 갈등 없이 살 수 있었던 경제적인 어떤 원천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진 데 영향을 받은 탓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었는데 그게 인종 갈등, 민족 갈등, 뭐 종교 갈등 이렇게 또 터져 나오기도 하고, 야, 이게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네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한 장면이 어떤 세계적인 부와 혹은 이제 기술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부가 독식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염려입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나스닥은 엄청나게 이제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 이제 거꾸로 가고 있고, 빅테크 몇 개가 뭐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말까지 네. 나올 정도로 독점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네. 상황.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울프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을 약속해주지 못하면 뭔가 그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지금 저는 이 빅테크라고 하는 게 어떤 기술의 진보가 있다 그러면 네. 늘 기술 부적응자를 만들어내죠. 뭐 자동차가 도입이 됐을 때는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뭐 이런 일들이 늘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만들어낼 미래가 무궁무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가진 비효율성을 좀 대체하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인공지능이 앞으로 저는 뭐 예단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세기 초에 경험을 했던 어떤 가장 본질적인 변화, 어떻게 보면 자동차, 항공기 같은 거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 뭐 페니실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화학 어떤 네. 제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게, 제 생각에 그건 없던 가운데서의 창조고요.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었던 걸 활용해서 좋게 말하면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조합이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힘이
그렇게 과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쏠림이 그 기술을 가진 엘리트들에게는 많은 부가 쏠릴 수 있고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미국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은 짝퉁이 없는 것 같아요. 짝퉁이라 그러면 좀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네. 우리가 닷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류 기술의 큰 변화이죠. 네. 그때는 미국에 뭐 야후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그런 어떤 맞는 또 포탈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뭐 다음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M7과 유사한 게 다른 나라에 있나요? 미국에만 있어요. 뭐 중국이나 뭐 아주 특수한 사례만. 네. 근데 중국도 제 생각에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뭔가 기술의 진보가 뭐 주식시장을 통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곳이라고 보는데 다른 쪽으로 퍼지는 게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죠. 뭐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에서 말씀하셨던 7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상당히 이제 분권적인 시장이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뭐 35%를 넘어간다라든가 또 미국 주식은 되는데 한국은 뭐 전혀 안 돼. 근데 뭐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 한 10년 주가 보면 영국 주가도 뭐 한국보다 성과가 더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제 쏠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존재해요. 사회주의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이 올리가르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통해서 기업을 불화받은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네. 그것이 정당하건 정당하지 않건 간에 그 시대에 잘 맞는 사람 부자가 나오는데 그렇죠. 시스템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면 지금의 세상이 상당히 그런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유동적이고 가장 약해진 세상을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리가르이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어떤 뭐 재벌 계층? 재벌이죠. 뭐 그런 예. 용어였죠. 국유 기업을 불화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생하는 쌍둥이입니다. 공생하는 쌍둥이. 네. 여기서 쌍둥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겠죠. 네, 네. 민주주의의 강점은 자유인 반면에 약점은 무책임이 네. 될 수가 있겠고 자본주의의 강점은 유연성인 반면에 약점은 불평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좀 제대로 작동하려면 네.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앞에는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좀 충분한 만족을 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잘 먹고 살 수 있어야 민주주의도 있다. 약간 이런 뜻인가요? 그럼요.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은 거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물론 이걸 경제 환원론으로 보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네. 크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공동체의 경제적 만족도의 저하로부터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핵심 과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어쨌든 뭐 의미일까요? 세계화의 양축이 만드는 중국, 사서 쓰는 뭐 미국 이런 거였고요. 지금 뭐 물리적으로도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미국과 중국인데, 근데 마틴 울프의 이상은 잘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책에서도 미중 간의 관계가 나쁘다. 그렇지만은 좀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로나나 이런 거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한 인류의 어떤 위험도가 높아졌으니까 역병 같은 거 미중이 같이 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기후변화 같은 거 미중이 같이 하자라는 게 있었고, 네. 세 번째는 사이버 테러나 이런 거에서 미중이 같이 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 책에 나온 게 트럼프 당선되기 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는 보건에 있어서의 협약 이런 것들 안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WHO로부터 탈퇴했잖아요. 네. 아니죠. 그 기후변화, 기후변화, 파리 기후. 파리 기후협약에서 기후협약. 탈퇴했고, 예. 또 WHO에서도 트럼프 일기 때 탈퇴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환경주의자들의 사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마틴 울프가 제시했던 미중 간의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몇몇 포인트 중에서 두 개는 조금 좀 어려워졌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 갈등에서 뭔가 협력 구도로 가야 하는데 각국의 상황은 더 거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네.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해 볼까요? 이 두꺼운 책에서 네. 딱 한 문장을 꼽아 주신다면요. 네.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의 결합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를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경제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번영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 조합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불만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등이 따뜻해야 인심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자에 대해서도 훨씬 더 관용적이고요. 그러게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다 읽지? 근데 이렇게 항상 먼저 해설을 듣고 나서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두꺼운 책이지만 한번 읽어보면 울림이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약간 좀 시대상이랑 씁쓸하게도 너무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책 보러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